안녕하세요. 몇십 년 동안 묵혀왔던 죄책감을 털어낸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꼭 살면서 한 번쯤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신가요? 그 상대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나지 못한 상대일 수도 있겠죠. 전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떠난 사람에게 기도하듯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같은 땅에서 도무지 어느 방향을 보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빌고 싶은 용서의 기회는 언제가 됐든 찾아오는 법인가 봐요. 아마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도 또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도 용서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25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동생과의 생활을 위해 대학교 중퇴 후 고향인 광주에서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고, 고향이 한평군 시골 마을인 남편은 대학을 강주에서 나와서 취업까지 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었죠. 제 오랜 고향 친구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인해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때 남편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권용현,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한 놈이야. 아마 간디도 마더 테레사도 이놈 앞에서 고개 숙일걸? 사람이 첫인상부터 순박하고 착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오바가 아닌가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정말 알면 알수록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길거리의 쓰레기는 마치 숨 쉬듯이 당연하게 주웠고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쓰레기를 주우면 담았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해 버리려고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또 길가의 동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몇 번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저 사람 일해서 번 돈 다 탕진하겠다 싶었던 게 바로 TV에서 종종 나오는 후원 광고였네요. TV에서 딱한 사연의 사람들을 소개해주며 후원을 바라는 광고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다가도 멈췄다가 바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곤 했어요.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주기적으로 후원을 하던 곳이 세 곳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었으니까요. 남들보다 공감 능력과 측은지심이 몇 배는 발달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항상 나도 자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육학과를 중퇴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의문이었던 건 대체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남편처럼 그저 착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걸까, 타고나는 걸까, 교육일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년의 연애 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갔던 날 알게 됐죠. 저런 착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 절반, 그리고 교육의 힘이 절반이라고요. 한평에 있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버스 정류장 앞에 저희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보이자마자 시어머니는 총총총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달려오셨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그 뒤에서 뒷짐지시고 저희가 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까무잡잡하고 키는 작으시지만 오랜 양식장 일과 농사일로 인해 근육으로 찬 몸처럼 참 옹골차시고 과묵한 분이었어요. 대답은 뭐든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고 마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하시는 분이었던 게 제가 만나자마자 인사를 드리니까 고개 한번 까딱하시고 제 손에 들린 짐을 쓱 가져가셔서 먼저 휑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니까 옆에서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좀 저러셔 라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무 소녀 같은 분이셨어요. 수다스러운 분은 아니었는데 하도 조용한 시아버지 옆에 계시니 한마디 한마디를 하셔도 언변술사가 따로 없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우셨던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시댁에 도착을 해서 막 시어머니가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차린 상 앞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제게 정말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용연이가 좀 남자친구로 괜찮아요? 나야 그저 우리 아들이니 착하고 현숙약한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아들이 남의 집 딸한테 좋은 남자인지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기 전에 제가 먼저 데려가려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잖아요. 하니까 코를 찡긋거리면서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원래 남편에게는 형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서 1년에 몇 번 고향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얼굴도 못 봤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취직해서 몇 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던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과묵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식사하는 내내 대화는 거의 시어머니와 저, 남편 이렇게 셋이 주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 옆구리를 툭 치더니 어때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나야 용연이 저놈만 좋으면 다 좋지. 거시기 둘이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사이좋게 잘 살고 부부가 싸울 순 있지만 화해는 바로바로 해야 해. 그저 편안하게 순탄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떠나기 전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지만 저는 그 말이 금 같은 침묵보다도 더 금 같은 덕담이라고 느껴졌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예쁘고 소중히 대해주셨는데 결혼 전 몇 번 더 얼굴을 보고 제 가정사도 어느 정도 터놓을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당시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에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왔다 가셨다고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죠. 현수가 내가 너한테 결혼 문제로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통화 괜찮니? 그럼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희한테 광주에서 살 신혼집은 마련을 해줄 텐데 괜히 현숙이 너나 사부인께서 남자 쪽에서 집해온다고 그만큼 혼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무리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친정에서 못 도와주셔도 제가 모은 돈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예, 원래 결혼 전만큼 결혼하고서 돈이 더 드는 법이야. 그 돈은 용연이랑 결혼한 다음에 돈 들어갈 곳에 쓰고 집이랑 혼수는 나랑 용연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부인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렴. 너도 괜히 부담 갖고 결혼할 필요 없고 원래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법이야. 말 나와서 말인데 너 시간 괜찮은 날 같이 혼수로 집에 드릴 것 좀 같이 보러 가자. 아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행여 결혼할 때 형편에 맞지 않게 부담을 할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며 제안을 해 주시는 말에 감동했고 아예 절 데리고 혼수를 할 가구점이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함께 구경하며 직원에게 뭐든 가장 좋은 걸로 보여달라고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했네요. 솔직히 그 마음이 감사한 만큼 부담도 될 법한데 저도 참 염치가 없는 인간이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마치 저희 어머니처럼 편하게 느껴져서 혼수 구경하면서 저도 모르게 솔직해지더라고요. 또 함께 한참 구경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신고 있던 단화를 보시더니 현숙이 신발이 좀 낡았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 손을 잡고 근처 신발 매장에 들어가서 제 발에 이것저것 신겨보더니 새 신발도 사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단순히 본인 아들의 아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원래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께서 마련해준 광주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하기 낯간지럽지만 저는 정말 남편도 잘 만났지만 시부모님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날마다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아서 기쁨은 몇 배로 불어났죠. 남편도 둘째 낳고 이직한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서 승진도 했고 이만하면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은 없죠. 셋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 시댁에서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흔들림 없는 작은 바위 같았던 시아버지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한창 양식장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요. 원래 고혈압이 있긴 하셨는데 쓰러지셨다니까 너무 놀랐죠. 다행히 그때는 바로 퇴원을 하실 정도였지만 몇 달 후에는 풍까지 오셔서 몇 주 일도 못 하실 정도였어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반주를 하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살려면 술을 끊어야 했기에 금주에 돌입하셨고요. 편찮으신 시아버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 옆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시아버지가 나가지 못한 일도 있어서 당장 사람을 구하느라 애쓰신 시어머니께서도 참 고생하셨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던 와중에 남편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이런 말 당신한테 꺼내는 거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한데 혹시 당신하고 애들만 괜찮다면 여기 생활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어머니도 혼자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안 괜찮으신 게 당연한 상황이고 당신도 알겠지만 형이나 미영이랑 나중에 누가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를 맡아서 하겠어. 형은 서울에서 본인 살기 바빠서 부모님 생신도 까먹는 사람인데 미영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말 꺼내기도 좀 그렇고 아무리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젠 정말 편한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되면 당신이 불편할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 정도는 해줘. 남편의 말대로 저도 선뜻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불편한 건 그렇다 쳐도 일단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학원도 보내고 배울 게 많은데 시골로 들어가는 게 쉽게 내릴 만한 결정은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 남편의 제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얼마 뒤부터 이상하게 꿈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꿈속에서 제가 아무리 불러도 길을 헤매기도 하셨고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먼 산을 바라보시기도 하고 심지어 물에 빠진 시어머니를 구하는 꿈까지 꾸게 됐어요. 한 나흘 정도 그런 꿈을 꾸고 나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무의식이 지금 시부모님께 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걸 알고서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가서 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평생 도시에서 산 제게 시골 생활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도 멀어서 가려면 무조건 차를 타야 했고요. 해가 엄청 빨리 져서 뭔가 하루가 짧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특히나 일도 그만두게 됐고 친정과 멀어지고 같은 곳에 살던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생각에 초반에는 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사소한 생활은 불편하긴 했지만 제 곁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시부모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합가를 한 후에 눈에 띄게 밝아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합가를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애들은 순조롭게 시댁 생활에 적응을 해갔어요. 마을에 자주 오지 않는 버스 시간표를 평일, 주말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게 됐고 친해지기도 했어요. 새 단장된 깔끔한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은
자연 그 자체가 놀이터인 산이나 들에서 뛰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됐죠. 또 원래는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농사나 양식장이나 온전히 맡기는 걸 좀 못 믿어 하셨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불안해서 매일 남편이 어떻게 일하나 보러 가시던 분이 발길을 점차 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서로 의지하고 기쁨을 늘려주며 잘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저희 가족에게, 왜 제게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늘 아침 6시 전에 일어났어요. 하루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늘 휴대폰 알람을 듣고 남편이 먼저 일어나면 씻고 옷을 입고 나와서 저를 깨우거든요. 저는 그럼 그때쯤 일어나신 시어머니와 김밥이나 샌드위치 만들고 애들 깨우고 남편은 제가 만든 김밥 먹고 도시락 챙겨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슴푸레한 새벽 휴대폰 알람 소리에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눈도 못 뜨고 더듬더듬 시끄러운 알람을 껐고 옆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6시야. 오늘 아침에 어제 먹었던 칼국수 국물로 죽 끓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얼른 일 나가세요. 평소 같았으면 제 말을 듣고 5분만 더 너무 피곤하다. 자도 깨운지가 않네 하면서도 느릿느릿하게 일어났을 사람이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도무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피곤한가? 어제 몸이 뻐근하다고 하긴 했지 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며 깨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일어나라니까? 여보, 일어나봐. 여보. 숨소리 마냥 작았던 제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온 집안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절규로 바뀌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놀라서 방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오셨고 그 뒤를 따라서 잠에서 깬 첫째도 달려왔죠.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시어머니에게 더듬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눈을 안 떠요. 어떻게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시아버지는 119에 전화를 하셨고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 마사지도 하면서 어떻게든 남편이 눈을 뜨길 기도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영원과도 같은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이 모두 투입이 됐어도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인은 수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저는 한순간 10년 동안 제 곁을 지킨 남편을 잃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이 심장질환이라니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남편에게 했던 말이 뭔지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이별하게 될 줄 알았다면 매 순간 사랑한다고 고맙다는 말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뒤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나더군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섹스에 간신히 얇디 숨을 내뱉으며 제 손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님,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정말 당신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그 사람한테 똑바로 말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난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머님은 끝도 모르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정작 본인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닦지 못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수가 용연이도 다 알아. 네 마음도 그렇고 애미인 내 마음도 다 알 거다.
아휴, 불쌍한 거. 아휴, 불쌍한 거. 평생 저나 자식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아버지께서는 끝내 화장터에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셨습니다. 내 새끼 뜨겁지 말라고, 내 새끼 아프지 말라고 소리치며 우셨어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은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애들 학교도 못 보냈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시부모님도 방 안에서 잘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눈 한 번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 하루가 그냥 가는 날을 보내다가 순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편도 없고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든 만큼 친정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하고 다시 광주로 돌아가겠다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잡으실 거라 생각해서 좀 단호한 마음을 먹고 꺼낸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몇 초 가만히 생각에 잠기신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죠. 그래, 너도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는 없겠지. 애들도 클 테고 현민이는 몇 년만 있으면 중학교도 들어갈 테니까. 우리 신경 써서 말도 늦게 꺼냈지. 나나니 시애미는 걱정 말아라. 가서 애들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 그래도 애들이랑 종종 찾아오고. 시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서 계속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며 시댁을 떠나는 게 제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근처에 애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가 잡혔고 짐을 정리하던 때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오셔서 제게 뭘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너랑 애들 집 떠난다니까 뭐든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시아버지랑 나랑 준비했다. 이거 가져가서 애들 학비에 보태던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쓸 때 되면 써라.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바로 적금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서 찍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지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주걱거리시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2억이야. 그래도 이거면 현민이랑 현욱이랑 희정이 대학 등록금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 어머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광주에 신혼집 해주셨던 거 팔았던 돈도 그대로 있고요. 또 애들 아빠 사망보험금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것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저 정말 못 받아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나 네 시아버지가 너나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 편하자고 이러는 거니까 가지고 있으렴. 네가 쓸 곳이 없으면 애들한테 써. 우리 애들. 우리 용현이가 남기고 간 귀한 손주들 인생에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움 주는 거라고 생각하렴. 현수가. 잘 살아야 돼. 애들 생각하면서 꼭 네 생각도 하고. 처음에는 나도 너나 애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사나 싶어서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싶구나. 현수가 잘 살아야 해. 애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생각도 하면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시댁을 떠났고 다시 고향에서 남편은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어요. 시댁을 나오기도 했지만 늘 시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터라 자주 가지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아이들과 시댁에 가서 자고 왔고요. 시부모님도 애들 중학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가족들 함께 외식도 하면서 축하했고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분들은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부모님이자
이제는 제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인연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오로지 애들과 저 자신에 집중하면서 그리운 마음에 파묻혀서 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었죠. 그렇게 6년 정도 뒤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제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어렵게 취직한 제조공장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도 7년 전 결혼했던 부인과 사별한 후에 혼자 지내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괜히 미루지 말고 일찍 아이를 낳아서 평생 아내를 기억할 수 있게 할 걸 후회하는 사람이었죠. 1년 정도 좀 진지하게 만나다가 애들도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 따르길래 고심 끝에 식없이 재혼만 하게 됐었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게도 아직 기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긴 했지만 솔직히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이 남자를 만나면서 시부모님과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두 분이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의도적으로 시댁과 연락을 뜸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챙겨줄 게 너무 많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뤄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애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시며 괴념치 않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끊은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제 죄책감 뒤에 숨어서 시부모님께 제 재혼 소식을 숨겨왔습니다. 그렇게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다가 언젠가는 만나야 하고 다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먼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근데 힘들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정작 연락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번호를 바꾸신 건지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행여 제가 연락을 끊는 동안 저를 괘씸하게 여기신 시부모님이 절 무시하시는 건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났고 바로 혼자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그런 걸까요? 대문에서부터 집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저를 반겨주는 건 연락을 끊은 며느리를 문전박대하는 시부모님이 아닌 전혀 모르는 한 아주머니였어요. 혹시 여기 권재식 씨랑 서민희 씨 안 계시나요? 여기 사시는 분들인데. 아, 그 양식장 양반. 그 사람들 이사 갔지. 뭐가 급한지 이 집도 싸게 매물 내놔서 나랑 우리 양반이 얼른 사서 들어와 살고 있는데. 바깥 양반 돌아가셨으니 큰 집 정리하겠다 그거겠지. 내가 알기로는 그 아줌마는 큰아들네 같다고 들었는데.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군요. 괜히 시간 끌더니 너는 이미 늦었다고 하늘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하는구나. 뒤늦으면 후회가 가슴에 사무쳐 죄책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제게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시어머니께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셨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갈 수도 없고 솔직히 이 정도로 일이 벌어진 후에 다시 찾았다는 생각을 하니 용기도 안 나더군요. 그나마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셨다는 생각에 큰아들과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제 자신을 위로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과거는 가슴에 묻어두고 살려고 했지만 무의식 중에 제게 어떻게든 속죄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셋째도 대학에 들어가고 자식들은 이제 다 키워놨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헛헛해서 취미생활을 찾아다녔어요. 그맘때쯤엔 친정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셔서 진짜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나마 남편과 애들이 저를 붙잡아주긴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빠질 정도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노인정과 요양원을 돌며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친정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연락을 끊고 살다가 영영 잃어버린 시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매달 4번씩, 5번씩 봉사하는 날을 늘려가다가 같이 봉사를 하던 친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학력도 나이 제한도 없어서 나이 들어서도 힘만 따라준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합격률도 높아서 의지만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이렇게 봉사만 다닐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워서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었죠. 그래서 정말 친구 따라서 저도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어요.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 맞는 친구들도 사귀고 함께 공부도 했어요. 셋째가 기말고사 준비할 때 저도 같이 공부를 했죠. 이론 수업은 문제가 없었지만 행여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다닐 때와 마음이 달라질까 걱정되긴 했어요. 근데 다니던 학원에서 연계된 요양병원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건 내가 업으로 삼을 만하다 싶더라고요.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고 내 시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를 시작한 그해 겨울 저는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을 했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으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된 곳은 보훈병원이었는데 3교대 업무라서 몸은 힘들긴 했지만 몸이 힘든 만큼 마음이나 정신이 힘든 건 잊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정말 맞는 말이지 싶었죠. 물론 요양보호사인 제게 함부로 대하고 대하기 힘든 환자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정신은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라면, 우리 시부모님이라면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만 하면 좀 힘든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하게 된 곳은 집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였어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죠. 오늘 아침에 식사 도와드리면서 드라마 얘기하던 할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정도로 온통 이별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셔서 거의 떠맡기듯 오신 곳이었거든요. 가족들이 그립지만 차마 더 짐이 될까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하시고 혹시 오늘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계시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이 부질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종종 인생은 그래도 이 인생이 살만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호스피스는 커서 일한 지 3달이 다 되어가던 때도 병원에 제가 못 가본 구역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일하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는 환자분이 계신 병실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거기 간호사분들이 선물로 들어온 떡이 있으니까 좀 가져가서 드시라고 해서 간호사 휴게실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근무 중이던 간호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민이 할머니 차트 올라갔어요? 들고 있던 떡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민이라니 그건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할머님들 성함 중에 민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잖아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 성함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이름보다도 세련되고 예뻐서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끊기고 얼굴을 안 본 지 8년이 넘은 사람을 제가 일하는 병동에서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제 자신을 진정시켰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그 서민이라는 환자분을 확인해야만 이 복잡해진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께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분 같다고 병실을 물어봤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병실을 알려주시며 근데 약 드시고 주무실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만 확인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당 병실에 도착을 했고 주무신다는 말에 정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병실에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코를 고는 소리만 들렸는데요. 왜 사람이 진짜 숨을 죽인 순간에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발자국 소리라도 날까 천천히 그 코 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 환자 이름표에 있는 곳에 서민이 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길은 그 이름표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고 곧 곤히 자고 있는 환자의 얼굴에 당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한참을 조용히 하려던 노력이 무색해지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숨을 죽이고 울어서 끄급하는 소리가 났죠. 그곳에 한때는 동네 동년배 아주머니들과 다르게 염색을 안 해도 늘 검은 머리였던 머리가 백발이 되고 건강한 밀색의 피부에 살아온 해만큼 주름이 져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보다 8kg 정도는 더 빠져 보이는 얼굴에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떨림이 잊혀지지 않아요. 흐른 시간만큼 모습이 변하긴 했지만 그분은 제게 꼭 행복해야 한다고 제 손을 잡고 말해주신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당장 묻고 싶은 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울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 흘렀을까?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고 저는 하얗게 샌 머리와는 다르게 여태껏 까맣게 반짝거리는 눈을 보고 터지는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어머님 현숙이, 너 현숙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바로 현숙이라고 부르셨고 예전보다는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고요. 죄송하다고 하염없이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시어머니는 차마 불편한 몸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당기셨어요. 그리고 제 뺨에 손바닥을 살포시 대시고 말하셨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고 또 몇 시간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정말 기적이고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이곳에서 만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이걸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는 노인 급성 백혈병으로 그뿐만 아니라 T림프 구성의 필라델피아 양성으로 특히나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입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항암을 받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셔서 폐혈증 증상과 간염까지 도져서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보다 정말 최소한의 치료를 하면서 이곳에서 합병증 치료를 하시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담당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병도 충격적이고 제가 연락을 끊지 않았더라면 옆에서 뭐든 도움을 드렸을 거라는 안타까움에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기억을 더듬으시며 저와 멀어진 후 살아온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가 났습니다. 제가 죄온 후 죄책감 때문에 시부모님께 연락을 못했던 것처럼 시부모님도 다른 문제로 제게 연락을 자주 못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아주버님의 일이 매년 적자만 내고 있었고
돈 나올 구멍이라곤 시부모님뿐이던 아주버님은 고향으로 찾아와 사업 자금을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목돈의 대부분을 제가 떠날 때 돌려주셨던 시부모님은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셨고, 그럼 나간 재수 씨한테 용연히 사망보험금이라도 부탁할 수 없냐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행여 아주버님이 제게 찾아가서 돈을 요구할까 싶어 저와 연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셨던 거죠. 또 그때쯤 시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근데 시부모님은 제게 알리면 제가 당장 시댁에 와서 지낸다고 할까 싶었고, 그러다가 돈 때문에 자주 찾아오는 아주버님과 마주치기라도 할까 시아버지 건강 문제도 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아버지도 안 계신데 집과 농사할 땅 그리고 양식장도 다 정리를 하고 함께 서울에 올라가자고 시어머니께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연락이 뜸했던 제게 연락을 하는 것보다 재산을 양도하면 함께 지내면서 모시겠다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말을 믿고 서울로 향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재산을 받고 난 후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돈이 뭔지. 돈이 없으니까 아주 부모 취급도 안 하더구나. 내가 거기서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손주들 눈치까지 보다가 아휴, 이렇게 병을 얻었나 보다, 현수가. 큰아들네 집에서 눈칫밥만 먹고 객식구 취급받다 시어머니 건강마저 안 좋아졌고, 혈액암이라는 걸 진단받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더 악화되자 이곳 호스피스에 보냈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 죽어서 묻힌 곳 근처에 있고 싶다고 서울 병원이 아닌 고향에서 멀지 않은 호스피스로 보내달라고 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를 호스피스로 옮긴 후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오빠보다 적게 재산을 받았다고 먼저 시어머니와 연을 끈다시피 지냈고요. 정말 시어머니의 재산만 가져가서 이제 받을 게 없으니 부모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면 뭔가요? 서럽게 살아온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하고 연락만 끊지 않았더라도 제가 나쁜 년이에요, 어머님. 정말 정말 너무 죄송해요. 현수가,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니? 이렇게라도 너 잘 살고 있는 걸 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나쁜 년이에요. 저 어머님하고 아버님께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일부러 연락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현숙이가 나한테 숨긴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저 사실 재혼했어요. 애들 아빠 두고 다른 남자랑 새 인생 시작했다는 거 어머님하고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고 두 분이 혹여 상처받으실까 봐 무서워서 계속 연락 못했던 거예요. 근데 차라리 다 말하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으실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재혼했다는 말에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계속 제 손을 잡아주시긴 했지만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시며 한숨을 가늘게 폭 쉬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내 맞잡은 손에 느껴지는 힘을 느끼고 다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반질거리는 까만 눈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수가, 네가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일 때문에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었지. 꼭 행복하라고. 네 생각도 하라고. 내 말 흘려듣지 않고 잘 들어줘서 고맙다.
우리 현숙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만났으면 됐지 않았니? 나는 이제라도 너 만나서 너 잘 사는 거 봐서 다행이다 싶다. 그러니까 현수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항상 너한테 고마웠으니까. 끝이 없는 새파란 바다도 저희 시어머니 마음만큼 깊지 않을 거고 광활한 하늘도 시어머니의 마음만큼 넓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여정을 제가 함께 할 거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손을 잡고 용기를 드릴 거라고요. 그날부로 저는 휴일도 없이 연중 무휴 병원으로 갔습니다. 휴게 시간에도 시어머니 곁에서 말동무를 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함께 TV를 봤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있긴 했지만 좀 자란 머리는 제가 직접 잘라드리기도 했죠. 또 애들도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들을 보고 언제 이렇게 컸냐며 놀라시면서도 바로 주섬주섬 침대 밑에 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애들 손에 한 장씩 쥐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걸쳐져 있어도 본인 손주들에게 뭐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더 아려왔죠. 시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본인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버릇처럼 제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대뜸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이별을 준비하는 의미라는 걸 알기에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하실 때마다 눈물을 삼키고 더 씩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새 평소보다 힘이 더 나셔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는 거죠? 저랑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몸 상태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만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치료도 받으셔서 나중에 우리 현민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하셔야죠. 그쵸?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그저 아기처럼 웃어 보이면서 그래, 그래야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모두 이별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함께하는 순간을 그저 밝고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기시려는 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날, 그날은 좀처럼 밥도 잘 못 드시고 드셔도 바로 개원해졌었어요. 그래도 빵긋빵긋 웃으시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오후부터 상태가 영 안 좋아지시더니 호출을 받고 온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몸속 장기들이 하나둘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호흡도 불규칙하고 정신도 잠깐씩이지만 오락가락 하셨고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했고 저는 다짐한 것처럼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보다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 표정을 보고 그걸 아셨는지 숨을 힘들게 쉬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현수가, 나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나 지금 가면 먼저 간 우리 양반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용현이도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휴, 내가 뭐가 무섭겠니. 그냥 현숙이 네가 나 가고 나서 이제 이 시어머니 그립다고 울지 않고 남은 네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만 그것만 바랄 뿐이야. 현수가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참 내가 널 참 사랑한다. 그렇게 몇 분을 시어머니께서는 호흡을 가쁘게 쉬시며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몇 마디를 더 하셨고 이내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남들보다 몇 배는 이런 이별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아무리 겪어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저 혼자 시어머니와 작별을 했고 누구보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시고 몇 번씩 고민을 했지만 병원을 통해서 아주버님과 신우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 보낸 뒤로 단 한 번을 오지 않더니 그래도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더군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서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닌데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어서 제가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온전히 저 혼자 할 수 있었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거나 다름없는 인간들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으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시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했고 또 평소에 꼬박꼬박 챙겨 듣는 채널에 나오는 시어머니 사연들은 모두 갈등뿐인 사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천사가 되신 천사같이 착하고 다정한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기일로 납골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을 때 지금 남편도 함께 갔었어요. 제게서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남편은 살면서 만나기 힘든 귀한 분이라고 하면서 먼저 기일에 함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남편이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안심도 되면서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시어머니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먼저 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말이요. 저도 나이가 들고 먼저 제 곁을 떠난 소중한 사람들이 늘면서 그 말이 온전히 이해가 가더군요. 죽음이 아예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삶의 끝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중에 그 끝에 섰을 때 삶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없이 후련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부디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끝에 당도했을 때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젠가 그 끝에 가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후회할 것 없는 애정을 쏟으며 값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